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일본계 자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화를 저금리에 빌려서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폭락장에서도 가장 타격이 컸던 도쿄 증시, 오늘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일본 증시 향방,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까지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증시 정말 롤러코스터네요. 어제 폭락했다 오늘 급 반등을 했는데 네. 뭐 일본에서 계속 오래 계셨으니까 시장의 분위기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한국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한국도 어제 폭락했다가 또 오늘 폭등했죠. 네. 지난 주말에도 목요일, 금요일도 뭐 한국, 일본이 다 비슷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오늘 기시다 총리도 뭐 얘기를 좀 했고요. 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자는 정도. 그리고 또 오후 3시에는 일본은행하고 금융청하고 그 재무성이 삼자 회합. 보통 큰 혼란이 있거나 하면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기관이 삼자 회합을 하거든요. 네. 네, 오랜만에 또 삼자 회합을 오후 3시에 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별하게 일본 증시가 1987년 블랙 먼데이보다 낙폭 자체는 더 클 정도로 타격이 네. 가장 컸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다른 증시가 다 빠졌지만 더 네, 네. 컸던 이유. 네. 아시아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랐잖아요. 네. 일본이 과거 89년 말에 있었던 그 정점을 뭐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동안 못 깨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깨면서 올해는 4만도 깨고 올라갔고 그 4만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낙폭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은 네. 엔화가 급등을 했잖아요. 엔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엔저도 일본 주식시장을 부양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엔화가 급등하면서 기업 실적이 훼손받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불안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엔화가 급등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엔화 상승이 아주 급격하게 좀 이루어졌잖아요. 다 슈퍼 엔저로 익숙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뛰었단 말이죠. 그런 엔화 가치 상승이 글로벌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엔화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최근에는 141엔 어제 오늘은 141에서 145 사이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예, 한때 이게 160엔까지 네, 160까지 갔다가 160까지 갔던 것이 예. 순식간에 뭐 160 갔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뭐 155까지 160에서 155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141까지도 떨어졌다가 예. 네, 오늘은 좀 올라가지고 뭐 140, 뭐 3, 4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화 강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일본은행이 지난달 말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제로에서 0.25%로 올렸는데 뭐 불과 4개월 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이후에 한 번 더 올린 셈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일본 은행이 뭔가 좀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160엔 정도의 엔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본의 정책 당국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의 정책 당국이 낸 메시지는 150이 깨질 때도 일단 일본은행이 한번 9조 엔 이상 써가지고 한번 막았었죠.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막았는데 결국엔 막지 못했어요. 2023년 10월에 한번 막긴 했는데 결국에는 150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60을 막기 위해서 또 그 못지않은 또 돈을 썼죠. 그래서 160을 또 막긴 했어요. 한번 터치를 했지만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의 정책 당국이 계속해서 낸 메시지는 이렇게 심한 엔화의 변동 결국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지금의 엔저는 이 정도까지 심한 엔저는 일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140 정도까지 가는 것은 일본의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단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시장에서 엔화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엔화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일본의 그 경제 체력이 약해진 면도 있지만은 반면에 또 일본은 대외 순 자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엔 캐리 같은 것 때문에 해외 나가는 자산도 많고
대순자산이 뭐 4조 달러 정도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매년 엄청난 소득이 발생하니까 해외에 굉장히 엄청난 소득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득을 일본에 있는 투자가들이나 혹은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져오지를 않으니까 예. 엔화로 그 환전을 하지 않으니까 엔화에 대한 그 매수세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엔화가 약세가 됐는데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외화 자산이 해외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급격한 반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엔화의 특성인데 위험하죠. 그래서 엔화가 네. 되게 위험한 통화예요. 엔화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통화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조금 위험한 통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안전하다는 신화는 뭐 오래전에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안전하다는 걸 의미하고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위험하다는 것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는 일본 국채나 엔화를 그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무덤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엔화 절하에 굉장히 베팅을 했죠. 엔화 절하에 굉장히 베팅을 했던 투자가들이 최근의 움직임에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제 그 포지션을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리니까 엔화가 또 갑자기 급등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155엔이나 이 정도에서 들어온 투자가들은 전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네. 또 손해를 많이 보게 되죠. 엔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엔화가 계속해서 싸지다가 엔저가 그렇죠.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턴을 해가지고 또 갑자기 급등하는 경험들이 그 과거에 있었기 갑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기는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조금 네, 금리 인상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때는 오히려 엔화가 떨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시장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엔화가 조금 절상이 되다가 막상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니까 오히려 엔화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네. 저도 그때 좀 놀랐어요.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면은 그게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떨어져서 근데 사후적으로 시장에서의 판단은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년물 장기 국채, 10년물 뭐 국채라고 할 것 같으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라는 것이 뭐 전혀 좁혀지지가 않는다. 일본은 올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올릴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는 낮출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 당시로서는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적인 그 금리 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판단 때문에 그렇다면은 엔화는 절상될 수 없구나. 올라갈 수 없다. 네, 그러면은 절하에 베팅을 해도 되겠다. 예, 이런 심리가 했는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어. 9월 되면 인하할 거야 하는 그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됐고 그다음에 또 뭐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한참 높을 때 네. 트럼프가 엔화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엔화 약세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였죠. 너무 싸다. 너무 네. 싸다. 사실 지금의 엔화 약세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어떤 그 개입을 해가지고 싼 엔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의 그 인터뷰 답변에서 일본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어떤 개입을 할 생각이 없다. 일본이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정도로 했는데 트럼프의 포지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늘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했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일본은행이 과연 금리를 올릴까 했는데 또 올려버렸거든요. 말이죠. 그래서 엔화가 갑자기 이렇게 뛰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아주 크게 뛰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155까지 뛰었다가 다시 또 뭐 156, 7 이렇게 됐는데 하지만 그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일본의 니케이에서 엔캐리 전성시대가 끝났다라는 기사를 냈거든요. 지금 저 시청자를 위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금리가 낮은 아주 싼 엔화를 빌려서 좀 수익성이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끝났다. 청산이 된다. 그 규모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5% 미국의 국채를 사면은 금리가 5%인데 일본에서는 뭐 대출을 할 때도 한 1%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4%의 금리 차가 발생하니까. 하지만은 4%의 금리 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엔화가 4% 이상 절상이 돼 버리면은 뭐 이익이 없거든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엔화가 절하되고 있거나 아니면 절하된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엔캐리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엔캐리의 전체적인 규모라는 것은 뭐
보도마다 조금 다르고 우리가 완전히 파악을 할 수 없지만은 상당히 큰 규모라는 것은 일단 일본의 그 해외 자산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까 4조 달러 정도. 네네네. 그냥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 규모 중에서 어느 정도가 우리가 N 캐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N 캐리 플러스 그 4조 달러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해외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자는 것이 엔화가 그 절상이 되겠어 하면은 절상되기 전에 빨리 엔화를 사는 게 사서 일본으로 가져와야 되는 가져오는 게 좋으니까 그때 갑자기 엔 캐리가 청산되면서 그런 자금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엔화는 지금처럼 갑자기 155엔 정도, 156에서 갑자기 140엔까지 갈 정도로 또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글로벌 주식 시장에 지금 큰 쇼크를 주는 요인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에서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일본의 그래요? 보도가 N 캐리는 저도 그렇지만은 N 캐리는 지금 막 놀라가지고 막 청산을 하면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 쇼크를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미국에서의 그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선 미국 시장에서 급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오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패닉셀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N 캐리 자금들도 이제 청산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N 캐리가 큰 요인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 도쿄의 그 시장 관계자들도 있지만은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N 캐리 자금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청산을 시작했을 뿐이지 지금과 같은 이 패닉셀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 패닉셀은 N이 이제 올라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그 투자가들이 자기네들의 포지션을 바꾼 거,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정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4만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 3만 5천, 4천 떨어졌을 때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청산하자는 거. 그리고 또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손해가 나니까 빨리 위험하다, 청산해야 됐다는 패닉셀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동경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엔화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엔화 강세라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조금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조금 뭔가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하고 한국이 그리고 또 수출이 일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수출 왜냐하면 일본의 큰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 판매 이전에 해외 생산, 해외에서 연구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해외 시장이 중요하거든요. 아예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에서 파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에서 판매할 때는 한국 제품하고 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시아의 경쟁은 한국과 일본보다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중일의 구조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유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큰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중일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서로 비슷한 무역 구조나 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엔화가 싸져가지고 그 일본 상품의 판매 단가가 미국에서 낮아지면 중국 상품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중국 상품이 반응을 하면 중국 상품이 반응해서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은 한국 상품도 낮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엔화만 약세가 되고 있는데 원화가 그만큼 약세가 안 되면 한국 기업들에게는 불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더군다나 또 한중일 삼국의 어떤 무역 구조가 좀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경쟁 양상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반도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인데 일본도 사실 세계 최강 반도체에서 지금은 많은 반도체 기업이 떠났지만 최근에 정부 지원을 늘리고 미국도 일본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좀 장려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기반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 반도체 산업. 네. 우선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라든가 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하는 것은 뭐 일본은 정말 의미가 없죠. 파운드리. 이번에 TSMC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지금 뭐 3나노, 4나노, 5나노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TSMC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22나노 이하의 그 최첨단 반도체는 전혀 생산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반도체 소부장에서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이 그 소부장에서는 전 세계 시장의 한 30% 혹은 35%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굉장히 강력하죠. 그런데 일본이 이 TSMC가 들어오고요. 또 뭐 라피더스도 홋카이도 지금 짓고 있고 또 네. 마이크론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런 많은 그 움직임들 속에서 이제 그럼 일본이 곧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느냐? 뭐 한다면은 과거의 그것은 영광을 찾을 수 있느냐? 네, 그것은 뭐 우선 뭐 10년이나 20년 뒤에 먼 훗날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우선은 뭐 전혀 그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일본도 그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일본이 파운드리가 TSMC 공장이 하나 둘 세 개 일본에 생기고 뭐 마이크론이 생기고 또 일본에서 라피더스가 뭐 2나노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도 강력한 일본의 소부장은 더 강력해지죠. 일본 소재 부품 산업이 네네네. 네. 더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동경에서 이번에 증시가 화랑 4만 이렇게 가면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바로 그 반도체 소부장들. 소부장. 네네. 기업들.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소부장이 굉장히 강력하고 일본 정부도 노리는 것이 뭐 삼성을 타도하고 SK 하이닉스를 타도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네. 그 소부장들이 더 강력하게 지금 소부장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그 도전이 들어오죠. 네. 네, 이 소부장은 과거의 반도체 자체는 우리가 잃었지만 이 소부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생태계를 좀 더 갖춰야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더 강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좀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을 좀 벤치마킹 한다 그래요. 일본은 어떻게 좀 성공을 거뒀습니까? 그 점에서 오해가 있으세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일본이 최근에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걸로 해서 갑작스럽게 일본 주식이 오른 것은 아니에요. 네, 일단 실적에 되게 좋아진 면이 있고 일본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뭐 가버넌스 코드 이런 걸 제정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좀 더 그 가버넌스를 향상을 시키도록 요구한 것이 2014년, 15년 그때부터거든요. 오래됐군요. 네, 그리고 계속 개정을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 중에 절반 이상이 사회이사고요. 또 사회이사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요? 네, 계속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호감을 산 거예요. 오랫동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이뤄내고 있고. 네네. 네, 그렇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 급락과 그리고 향후 대책, 소재 부품 산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